작은 고시원 방 안.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희미하게 스며들었어요. 좁은 방이지만 저에게는 이곳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남들과 부대끼며 살지 않아도 되고 아무도 저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곳이니까요. 고시원에 처음 들어왔을 때 저는 몇 시간 동안 방 안을 둘러봤는데 혼자 있다는 사실이 잘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가출한 뒤로 이렇게 제 공간을 가진 건 처음이었거든요. 책상 위에는 출근 준비를 하며 꺼내둔 헬멧과 오토바이 열쇠가 놓여 있었습니다. 헬멧을 집어들고 거울을 보며 헝클어진 머리를 정리하며 오늘도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배달은 힘든 일이었지만 그래도 정직하게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배달복을 챙겨 입고 고시원 계단을 내려왔고 건물 1층을 나서자 오토바이가 주차된 곳이 보였습니다. 출근 전 늘 하던 것처럼 손에 익은 동작으로 오토바이를 점검했어요. 브레이크는 이상 없는지, 가방은 제대로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했죠. 헬멧을 단단히 눌러쓰고 시동을 걸었고 오토바이가 낮은 진동과 함께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배달 요청은 늘 단골로 가는 돈가스 가게였어요. 가게 앞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주방에서는 바쁘게 튀김 기름이 튀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수고한다. 영민이 오늘도 바쁜가? 네, 사장님. 곧 점심시간이라 정신 없을 것 같아요. 영민이는 항상 성실해서 좋다니까. 여기 주문한 거 준비해놨어. 감사합니다. 사장님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포장된 음식을 건네주었어요. 그리고 이거 이온 음료 하나 챙겨가. 요즘 날씨도 덥잖아. 사장님 매번 이렇게 챙겨주시면... 괜찮아. 넌 열심히 사는 애니까. 저는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배달 가방에 음식을 넣고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오랜만에 하늘을 보니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신호 대기 중 헬멧 안에서 짧은 한숨을 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이제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작은 고시원이지만 제 힘으로 번 돈으로 얻은 첫 보금자리라는 사실이 자랑스러웠거든요. 첫 번째 배달을 무사히 마치고 나니 다시 배달 요청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콜을 받으려고 했는데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어디야? 지금 배달 하나 가능할까? 손님이 재촉하네. 네, 바로 갑니다. 헬멧을 다시 고쳐 쓰고 엑셀을 당겼고 그 주문을 시작으로 배달이 휘몰아쳤습니다. 그리고 정신없는 점심시간이 지나면서 쏟아지던 주문도 어느 정도 잦아들었어요. 오전부터 쉬지 않고 달린 탓에 배도 고프고 몸도 축 처지는 시간. 헬멧을 오토바이에 걸어두고 편의점으로 들어갔어요.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치자 그제야 피곤함이 몰려왔어요. 오늘은 뭘 먹을까? 카운터를 지나 냉장 코너에서 삼각김밥 하나와 작은 우유를 집어서 계산대에 가져다 놓았는데 늘 같은 시간에 일을 하는 편의점 알바생이 웃으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점심시간에 엄청 바쁘셨겠어요. 네, 정신없이 뛰어다녔어요. 날도 더운데 고생 많으세요.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계산을 마치고 전자레인지에 삼각김밥 2개를 데웠습니다. 점심을 너무 많이 먹으면 노곤해져서 일부러 많이 먹지 않았거든요. 편의점 앞 파라솔 아래에 자리를 잡고 앉아 삼각김밥 포장을 벗기고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따뜻한 밥알이 입안에 퍼졌지만 특별한 맛을 느낄 새도 없이 허기를 채우기 바빴던 것 같아요. 빠르게 삼각김밥 2개를 먹고 정확히 10분 뒤 오토바이에 다시 올라탔습니다. 배달콜이 왔기 때문이었죠. 오후 4시, 바쁜 시간을 지나고 나니 배달 요청이 잠시 뜸해졌는데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형, 뭐해? 고시원에 들어가기 전까지 함께 지냈던 동생들 중 한 명이었어요. 오랜만이다. 다들 잘 지내? 형은 요즘 바빠?
뭐 항상 그렇지. 근데 너희는? 그냥 저녁 뭐 먹을까 고민 중이었어. 어디 있어? 원래 있던 그 공원 근처. 그 말을 듣고 저는 자연스럽게 오토바이의 방향을 틀었습니다. 공원 근처에 도착하니 익숙한 얼굴들이 보이더라고요. 벤치에 모여있던 동생들이 저를 보자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형, 진짜 왔네? 당연하지. 오랜만인데 그냥 갈 수 있냐? 여전히 익숙한 얼굴들이었어요. 16살, 17살 때부터 함께 지내왔던 애들이었거든요. 그때와 달라진 게 있다면 저는 이제 혼자 살고 있다는 것, 그거 하나였습니다. 저녁 뭐 먹을지 고민하고 있었다고? 너희 뭐 먹고 싶어? 형이 사주게? 그래. 이제 따로 나가서 살지만 가끔 형 노릇도 해야지. 와, 그럼 피자랑 떡볶이? 좋아, 자리 잡고 있어. 내가 금방 사올게. 주변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사고 피자 가게에서 피자 한 판을 주문했어요. 음식을 사들고 다시 돌아가니 동생들이 벌써 자리를 넓혀두고 있었습니다. 형, 진짜 고마워. 잘 먹을게. 별말을 다 한다. 근데 너희 요즘 뭐 하면서 지내? 알바하면서 지내고 있어.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잘하고 있네. 돈 벌어서 허튼 곳에 쓰지 말고 차곡차곡 모아야지. 한동안 그렇게 함께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가끔 이렇게 얼굴을 보고 서로 잘 살아가고 있다는 걸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것 같았거든요. 같이 지내던 동생들과 1시간 정도 시간을 보내니 저녁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시 배달을 나설 시간이 된 거죠. 저녁 7시가 조금 넘자 다시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퇴근 시간이 다가오면서 저녁 식사 배달 주문이 쏟아졌거든요. 몇 건의 배달을 연달아 소화했는데 몸이 자동으로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럴 때면 꼭 배달 로봇이 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오토바이 엑셀을 당기고 신호를 보고 멈추고 음식을 고객에게 건네고 하루에도 몇십 번씩 반복하는 과정이었죠. 그때 족발집에서 배달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콜을 받으니 이번에도 바로 족발집 사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족발 하나 주문이 들어왔는데 배달 가능하지? 네, 바로 갈게요. 특별한 배달도 아니었고 족발집은 원래 단골 가게 중 하나였거든요. 오토바이를 돌려 가게 앞으로 도착했는데 주방에서는 이미 뜨끈한 족발을 포장하고 있었고 사장님이 익숙한 얼굴로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다. 피곤하지? 괜찮아요. 저녁 시간에 바쁘셔서 정신 없으시겠어요.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자, 여기 족발 준비 다 됐어. 사장님은 포장된 족발을 손에 쥐어주며 익숙한 손놀림으로 비닐을 한 번 더 단단히 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무심코 배달 가방을 열고 휴대폰으로 배달 주소를 확인했어요. 그런데 주소를 본 순간 그만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그곳은 제가 5년 전까지 살던 집이었거든요. 이제는 기억 속에서 지워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집. 머릿속이 순간 하얘졌어요. 처음엔 다른 아파트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도로명과 아파트 동호수까지 정확히 일치했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집에 아직도 그 계모가 살고 있는 걸까요? 혹시 제가 배달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일부러 주문을 한 걸까요? 그럴 리가 없는데 여기는 다른 동네고 오다 가다 마주친 적도 없었거든요. 그 짧은 시간 5만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하지만 가장 이해되지 않았던 건 왜 그 집에서 여기까지 배달을 시켰냐는 점이었어요. 그 동네, 제가 살았던 그 집에서 족발집까지는 꽤 먼 거리였거든요. 배달료까지 추가로 내면서 일부러 시킬 이유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고민이 길어졌고 그냥 배달을 하지 않겠다고 말해야 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사장님이 제 눈치를 살피더라고요. 왜? 뭐 문제 있어? 아니요. 그런데 그쪽 동네까지도 배달을 해요? 아, 방금 주문 들어온 곳 말이지? 그러게 말이야. 거긴 좀 먼데 전화로 직접 주문했더라고. 우리 족발이 맛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꼭 먹고 싶다고 하더라. 배달료 더 내겠다고 해서 받았지. 사장님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도대체 누가 배달을 시킨 걸까? 계모일까? 아버지일까? 아니면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 집에 살고 있는 걸까?
그럴 수도 있잖아. 이사를 갔을 수도 있어. 고민을 하는 사이 사장님이 가게 안쪽 냉장고에서 작은 캔 음료를 꺼내 건넸습니다. 먼 길 가는 거니까 이거 하나 마셔. 감사합니다. 수고 좀 해줘. 얼떨결에 캔 음료를 받아들었습니다. 사실 배달을 거절할 수도 있었지만 피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족발을 시킨 사람이 계모나 저희 아버지가 아닐 수도 있고 혹시나 그게 맞다고 하더라도 그냥 헬멧을 더 깊게 눌러 쓰고 있으면 저를 못 알아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오토바이에 올라 핸들을 잡고 시동을 걸었지만 쉽게 엑셀을 당기지 못했어요. 괜찮아, 별일 없을 거야. 숨을 깊게 들이마신 뒤 엑셀을 당겼고 그렇게 저는 5년 만에 다시 그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익숙한 골목을 지나자 아파트 단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5살의 나이. 저는 이곳을 뛰쳐나왔거든요. 집을 나올 때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굳게 마음을 먹었는데 족발 한 상자를 배달하기 위해 그곳을 향해 가고 있는 게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배달기사의 숙명이라고 해야 할까요?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서자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했고 손에 땀이 배었어요. 말 그대로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건물 외벽은 예전 모습 그대로더라고요. 세월은 흘렀지만 크게 변한 건 없었습니다. 단지 내 놀이터, 나무가 심어진 작은 공터, 한때 친구들과 뛰어놀던 장소들이 그대로. 하지만 제 기억 속 이것은 공포와 고통이 가득했던 집이었습니다. 오토바이를 주차하고 사장님이 준 음료수를 꺼냈는데 손이 떨려서 캔을 여는데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차가운 음료를 한 모금 들이키면 조금이라도 진정이 될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목을 타고 내려가는 차가운 음료도 제 안에 불안을 식혀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천천히 아파트 입구로 걸어 들어갔어요. 제가 태어날 때부터 살던 이 아파트는 지어진 지 25년이 넘은 오래된 아파트였습니다. 엘리베이터는 2대뿐이라 저녁 시간인 그때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거든요. 버튼을 누르고도 엘리베이터 앞에서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만약 현관문이 열리고 계모가 나오면 어떡하지? 아버지가 나오면? 아니면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오면? 띵!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사람 몇 명이 내린 후 천천히 앞으로 들어갔어요. 7층 버튼을 누르고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숨을 한번 길게 내쉬었습니다. 현관문 앞에 도착해서도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손을 뻗어 초인종을 눌렀죠. 그리고 그 순간 안에서 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고 저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현관문이 열렸고 저는 헬멧을 깊숙이 눌러쓰고 포장된 음식을 내밀었습니다. 여자 목소리였는데, 그러니까 그 계모가 아직 여기 살고 있는 거구나. 기사님 주세요, 족발. 저도 모르게 족발 비닐을 들고 있던 손에 힘을 꽉 주고 있었나 봅니다. 현관문을 연 여자가 비닐을 당기며 족발을 달라고 말을 했고 그 순간 질끈 감고 있던 눈을 살짝 떴습니다. 그리고 마주한 얼굴. 그런데 그 얼굴은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래전 아버지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고 했던 엄마. 그러니까 계모가 아닌 저를 낳아준 친엄마가 서 있었거든요. 정말 숨을 쉬는 것도 잊어버린 채 그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봤는데 그럴 리가 없었어요. 아버지는 분명히 엄마가 세상을 떠났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 앞에 서 있는 그 여자는 분명 저희 엄마가 맞았습니다. 엄마? 네? 뭐라고요? 개미 같은 목소리로 말을 했는데 분명 제대로 듣지 못한 것 같았죠. 생각할 겨를도 없이 본능적으로 헬멧을 벗었고 바로 앞에 서 있던 여자와 저희 엄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엄마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아들? 우리 아들? 그렇게 오래전 세상을 떠났다는 엄마, 저를 낳아준 친엄마와 제외해서 그 집에 다시 들어간 순간 제 인생이 180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을 떠올리곤 해요.
그때는 모든 게 단순하고 따뜻했고 불안함 없이 하루를 보낼 수 있었던 시절이었거든요. 8살까지의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넉넉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저 셋이서 단출하게 지내며 서로 기대고 살았어요.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성실한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정 많고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일하느라 바빴지만 그래도 시간이 날 때마다 저를 번쩍 안아 올리며 놀아주곤 했거든요. 어머니는 늘 제 옆에 있었고 정성껏 식사를 차려주셨고 잘 때면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부모님은 이혼을 하시게 되었어요. 성격 차이라고 했지만 어린 나이에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어느 날 어머니가 집을 나가신 거였죠. 아버지는 어머니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너무 겁이 났던 것 같아요. 아빠 왜요? 왜 엄마는 안 와요? 그냥 어쩔 수 없게 됐다. 이제 너랑 나 둘이서 살아야 해. 집에 오지 않는 엄마를 하염없이 기다렸고 엄마를 찾고 싶었지만 아버지는 더 이상 엄마의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어려서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저는 그저 아버지를 따라야만 했어요. 엄마와 아버지가 이혼을 한 지 2년이 지나 저희 아버지는 재혼을 했습니다. 새엄마가 생긴 거죠. 새엄마는 처음엔 부드러운 미소로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영민아, 앞으로 우리 가족이 되는 거야. 잘 지내보자. 저는 여전히 엄마가 보고 싶었지만 새로 가족이 되었다는 아줌마에게 착하게 굴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새로운 가족이라는 것에 적응하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아버지가 없을 때마다 새엄마, 계모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여전히 바쁜 사람이었어요.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늦게야 집에 들어오거나 지방에 일을 하러 가서 집을 며칠씩 비우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집을 비울 때마다 저는 계모와 단둘이 집에 남겨졌어요. 오늘 밥은 알아서 챙겨 먹어라. 나는 나가야 해서. 네? 어디 가세요? 네가 신경 쓸 일 아니야. 계모는 가방을 들고 나가더니 밤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았고 저는 텅 빈 부엌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어요. 냉장고를 열어봤지만 안에는 찬밥 한 덩어리와 다 쉬어가는 반찬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이제 저를 챙겨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 계모와의 생활은 둘 중 하나였습니다. 계모가 집을 비울 때 어린 제가 홀로 집에 남겨지는 거. 계모가 집에 있을 때는 집안일을 하는 하인이 되거나 딱 그 둘 중 하나였거든요. 이영민, 이거 설거지 좀 해. 나 피곤해서 못하겠어. 네, 제가요? 너도 이제 12살인데 그 정도는 해야지. 처음엔 시키는 대로 했는데 하지만 점점 해야 하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바닥 좀 닦아. 화장실 청소 좀 해. 네 방도 정리하고 빨래도 개놔. 저녁 먹었으면 네 접시는 네가 씻어야지. 혼자 남겨지는 것도 서러운데 이제는 집안일까지 해야 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서러운 건 아버지는 이런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집에 있을 때 계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거든요. 영민이 오늘 학교 잘 다녀왔어? 네. 여보, 영민이 저녁도 먹었고 숙제도 잘했어요. 그래? 우리 아들 착하네. 아줌마 말도 잘 듣고. 계모는 아버지 앞에서는 한없이 다정한 엄마인 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걸 철석같이 믿었어요. 저는 영민이가 너무 예뻐요. 우리가 가족이 된 게 정말 좋아요. 아버지는 그 말에 기뻐하며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아버지가 방으로 들어가면 계모는 한숨을 쉬며 저를 바라봤어요. 귀찮게 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 그때부터 저는 집이 싫어졌어요. 학교에서 최대한 늦게까지 남아있다가 집에 들어가는 걸 미뤘거든요. 친구들은 집에 빨리 가고 싶어 했지만 저는 오히려 반대였어요. 학교 운동장에 남아서 놀다 가기도 했고
아파트 공터에 앉아 하염없이 시간을 보내기도 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집에 돌아가야 했을 때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일을 시킬까? 또 무엇 때문에 혼을 낼까? 진짜 혼나기 싫은데 그렇게 저의 어린 시절은 점점 외롭고 쓸쓸한 날들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출근한 뒤 집안은 조용했어요. 계모는 어디론가 외출한 듯 했고 저는 오랜만에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죠. 벽장 한 구석에 숨듯 웅크려 앉아있던 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어요. 계모와 함께 살게 된 게 10살 때부터였으니까 2년, 무려 2년을 그렇게 살고 있었거든요. 계모가 없는 시간이면 저는 늘 같은 생각을 반복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어디로 갔을까? 정말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걸까? 그런 생각이요. 아버지가 퇴근하고 돌아오자 저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때 계모는 잠깐 뭘 사야 한다며 집을 비웠었죠. 아버지는 피곤한 얼굴로 넥타이를 풀고 있었는데 그때가 아니면 영영 기회를 놓칠 것 같았거든요. 아빠, 왜? 엄마는 어디 갔어요? 뭐? 아버지의 손이 순간 멈췄는데 제 입에서 오랜만에 나온 엄마라는 단어를 듣고 놀란 눈치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쳐다보았고 저는 다시 한번 조용히 물었어요. 엄마요, 같이 사는 아줌마 말고 내 진짜 엄마는 어디 갔어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낮고 무겁게 말했습니다. 영민아, 네 엄마는 이제 이 세상에 없어. 그 말이 제 귓가를 때렸어요. 이제 이 세상에 없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거짓말이죠? 아니야, 진짜야. 그럼 나는 왜 몰랐어요? 너한테 말해주고 싶지 않았어. 영민이 네가 힘들까봐. 힘들까봐 알려주지 않았다고? 저는 이미 그때 충분히 힘들었거든요. 볼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흘렀고 아버지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려 했지만 저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영민아, 이제 새엄마랑 잘 지내야 해.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화가 났어요. 왜요? 왜요? 왜 그래야 해요? 네 엄마도 영민이 네가 새엄마를 받아들여서 잘 지내길 바랄 거야. 그 순간 계모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 부자지간에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다정하게 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며 계모를 바라봤어요. 영민이가 이제부터 엄마라고 부르겠다고 하네. 계모는 놀란 척하면서도 미묘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영민아? 정말이야? 이제 아줌마 아니고 엄마라고 불러주는 거야? 언젠가 이렇게 영민이가 마음을 열 줄 알았어. 너무 감격스럽다, 여보. 아버지는 저를 바라보며 기대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계모는 더욱더 본색을 드러냈어요. 아버지가 집을 비우면 계모는 저를 더 힘들게 했거든요. 그리고 그 해에 계모의 딸이 태어난 후 모든 것이 더 심해졌습니다. 제가 13살이 되었을 때 계모가 딸을 낳았고 그 애가 제 동생이라고 하더라고요. 태어난 아기는 귀여웠지만 그것과 별개로 생활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집안일을 더 많이 해야 했거든요. 영민아, 설거지 좀 해. 저 숙제해야 하는데요. 숙제? 지금 숙제가 문제니? 애기 젖병 소독해야 하니깐 빨리 설거지 하란 말이야. 넌 네 동생이 배고픈데 분유도 못 먹고 배고프면 좋겠어? 이 지만 아는 못된 놈 같으니라고. 저는 부엌으로 가서 수돗물을 틀었습니다. 싱크대에는 밥을 먹고 난 그릇들과 아기 젖병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은 건 말대꾸하면 더 고달파진다는 거였죠. 영민아, 서연이 좀 안고 있어. 나 좀 쉬어야겠다. 계모는 아직 갓난아기인 동생을 제게 떠넘겼습니다. 저 밥 먹고 있는데요. 밥만 금방 먹고 아기 돌볼게요. 밥은 나중에 먹어. 애기 안고 있어, 빨리. 조심히 하느라. 애가 어디 다치기만 하면 너도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
심지어 계모는 아기가 토한 옷과 수건을 다 깨끗하게 세탁을 하라고 시켰습니다. 세탁기 말고 손빨래로요. 이거 좀 빨아. 애가 토했어. 미지근한 물에 담그고 아기용 전용 세제 있지? 그걸로 문질러서 깨끗하게 빨아. 알겠어? 저는 울며 빨랫감을 들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옷을 헹구면서 숨죽여 울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계모가 없는 집을 꿈꾸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우리 영민이가 동생도 잘 봐주고 참 착해요. 그래? 우리 영민이 다 컸네. 영민아, 동생 예쁘지? 네. 저는 무기력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이 집에서 벗어나고 싶다. 어떻게든 떠나야 한다고요. 그리고 15살이 되면서 저는 집에서 보내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려 애를 썼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바로 집으로 가야 했지만 저는 최대한 늦게까지 밖에 머무르려 했거든요. 친구들이랑 오락실에 가거나 길거리를 돌아다니거나 심지어 혼자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 날도 있었어요. 집에 들어가는 순간 숨막히는 공기가 저를 짓눌렀기 때문입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락실에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새 해가 지고 있더라고요. 이제는 집에 가야 할 시간이었고 저는 천천히 걸어 집으로 향했습니다.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거실 한복판에서 계모가 회초리를 손에 쥔 채 서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이제 오니? 친구들이랑. 내가 뭐라고 했어? 학교 끝나면 바로 집에 들어오라고 했잖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었거든요. 너 요즘 아주 건방져졌어. 뭐 너 좀 이제 나이 먹었다 이거야? 네가 크니까 내가 우습지? 아니요. 아니요. 그럼 뭔데? 네가 뭔데 왜 이렇게 늦게 다녀? 회초리가 허공을 가르며 제 앞에서 흔들거렸습니다. 오늘 아버지도 늦는데 아주 먼지나게 맞아봐야 정신을 차리겠네. 저는 뒷걸음질을 했지만 계모는 점점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에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울었어요. 정말 너무 억울했습니다. 계모와 함께 살게 된 이후 몇 년 동안 참으면서 착하게 지내려고 노력했는데 밥을 안 챙겨줘도 참았고 집안일을 떠넘겨도 참았거든요. 계모가 없을 때는 혼자 라면을 끓여 먹으며 버텼고 아버지 앞에서는 언제나 착한 아들로 행동했는데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늦은 밤 아버지가 집에 돌아왔는데 거실에서 계모와 아버지의 대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오늘 내가 좀 늦었네. 애들은 잘 있어? 그럼요. 우리 영민이 착하게 있었죠. 그렇죠, 영민아? 저는 방문을 살짝 열고 계모를 쳐다봤는데 계모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정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그런 계모의 모습을 보고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우리 영민이 요즘 공부 열심히 하지? 네. 우리 영민이도 잘 지내고 우리 서연이도 잘 크고 있으니 참 좋네. 이래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 맛이 나. 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지. 아버지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입을 다물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때 확실했습니다. 이 집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고요.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배낭 하나에 옷을 몇 벌을 챙겼어요. 그리고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봉투. 그동안 아버지가 용돈으로 준 돈을 모두 꺼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며칠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가방을 맨 채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계모는 거실에서 아기를 돌보며 저를 쳐다봤어요. 학교 잘 다녀와라. 끝나면 딴 길로 새지 말고 곧장 오고, 알겠니?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 길로 집을 떠났습니다. 집을 나온 저는 무작정 버스 터미널로 향했어요. 목적지도 없이 표를 사서 탈 버스를 찾다가 가장 먼 곳으로 가는 표를 끊었습니다. 어디든 좋았어요. 그저 계모가 없는 곳이라면 다 좋았거든요. 버스 창가에 앉아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면서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집에서 나오기 전까지는 단순히 떠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는데
막상 발을 내딛고 나니 모든 것이 막막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돌아가면 계모는 저를 더 무섭게 다룰 것이 분명했고 아버지 역시 제가 가출한 것에 분노하겠죠. 저는 제 결정을 후회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 대신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낯선 지방 도시의 터미널에 도착한 후 저는 몇 날 며칠을 찜질방에서 지내며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해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어디서 묵어야 할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알아보던 중 가출한 또래 아이들이 함께 지내면서 돈을 벌고 있다는 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연락을 했고 그 아이들과 만나게 되었어요. 저처럼 여러 사정과 여러 이유로 집을 떠나온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경계도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같은 처지라는 것만으로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고 의지하는 사이가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각종 알바를 전전하며 살아갔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 식당 설거지, 공사장 잡일, 청소 일까지 돈이 되는 일이라면 가리지 않고 했거든요. 배고픔을 참는 것도 매번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는 것도 힘들었지만 그래도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최소한 저를 괴롭히는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처음엔 적응하느라 정신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이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스스로 돈을 벌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고 그렇게 한 푼 두 푼 모으다 보니 어느새 몇 년이 지나 있었어요. 그리고 18살이 되던 해 함께 지내던 동생들과 다시 경기도 근방으로 이사를 왔어요. 대도시보다는 조금 한적한 곳이었지만 일이 많고 돈을 벌 기회가 있는 곳이었거든요. 저는 그곳에서 새로운 일을 찾다가 배달기사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았지만 곧 배달이 저에게 잘 맞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시간에 맞춰 움직이는 일이라 바쁘긴 했지만 손님들과 직접 마주할 일도 많지 않았고 무엇보다 열심히 하면 할수록 돈을 벌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렇게 배달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비 오는 날에도 눈 오는 날에도 오토바이를 타고 도시 곳곳을 누볐어요. 한밤중에 골목길을 달리며 뜨거운 국밥을 배달하기도 했고 이른 아침 부스스한 얼굴로 문을 열어주는 손님들에게 뜨끈한 커피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자 단골 가게 사장님들도 저를 알아봐 주었고 친절하고 성실한 배달원이라며 가게마다 저를 찾기 시작했어요. 저는 쉬지 않고 일했고 돈을 모으는 것이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18살부터 20살까지 저는 오로지 배달 일을 하며 돈을 모았어요.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으려 했고 번 돈의 대부분을 저축하며 하루 세 끼를 대충 때우면서도 버텼거든요. 그러다 드디어 20살이 되던 해 저는 고시원 방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 계약을 하던 날 낡은 철문을 열고 방에 들어섰을 때의 기분이 생생합니다. 좁디 좁은 방이었지만 그곳은 처음으로 온전히 제 공간이었거든요.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혼자서 밥을 먹고 혼자서 자고 아침에 눈을 떠도 아무도 저를 재촉하거나 괴롭히지 않는 곳. 비록 작은 고시원이었지만 여기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하지만 진짜 독립했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저 혼자 힘으로 아무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이 시작되었다는 걸 깨달았죠. 그렇게 계모의 구박에 15살에 도망쳐 배달기사 하면서 산 지 5년 후 우연히 계모 집에 배달을 가게 되는데 하이바 쓰고 초인종을 누르니 왜 이렇게 늦어요 하며 죽은 엄마가 나와 음식을 받아간 순간 집 안으로 들어가니 내 인생 180도 변하는데 오랜만에 발을 들인 집 안은 예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여전히 낡은 아파트였지만 분위기는 예전과 달랐거든요. 집안 곳곳에는 따뜻한 느낌이 났고 무엇보다 그 여자가 더 이상 이곳에 없다는 사실이 확실해 보였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서서 멍하니 주위를 둘러보는 제 앞에 엄마가 눈물을 흘리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영민아, 영민이 맞지?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엄마는 저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우리 영민이 맞지? 맞지? 엄마의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박혔어요. 너무도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였거든요.
저는 이 상황이 낯설어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 오래전 분명 아버지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고 했던 엄마가 왜 이 집에 있는 걸까요? 그 순간 방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고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아버지는 예전보다 훨씬 늙어 보였어요.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아버지는 저를 보자마자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저를 쳐다보다가 갑자기 눈물을 쏟으며 저에게 다가왔어요. 영민아, 네가 정말 우리 영민이가 맞냐? 기도 잘하고 정말 많이 컸구나. 아버지는 손을 떨며 저의 어깨를 붙잡았어요. 저는 당황해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났지만 아버지는 오히려 저를 더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어디 있었어? 그동안 대체 어디 있었던 거야? 아버지는 흐느끼며 제 어깨를 흔들었어요. 그렇게 찾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냐? 대체 어디 있었던 거냐고. 제 어깨를 움켜쥔 손끝이 떨리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영민아. 네가 그렇게 떠나는데도 나는... 아버지는 고개를 떨군 채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그때 저는 거실 한쪽에 있던 작은 그림자 하나를 발견했어요. 거실 구석에서 작은 아이가 서 있었거든요. 서연이, 예전에 제가 돌봐주었던 계모의 딸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계모는 보이지 않았는데 딸이 이 집에 있다니. 서연이는 저를 보고 커다란 눈을 깜빡이며 물었습니다. 누구야? 서연아, 여기 이 사람은 서연이 오빠야. 우리 서연이 어릴 때 오빠가 서연이 참 예뻐했는데 너무 애기 때라 기억이 안 나지? 오빠? 서연이는 망설이는 듯 하더니 제 앞으로 한 걸음 다가왔어요.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그냥 애기였는데 많이 자랐더라고요. 서연이가 있다는 건 설마 그 여자가, 계모가 아직 있는 걸까요? 우리 엄마가 있는 걸 보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제서야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그 여자는요? 이 질문이 떨어지자 아버지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긴 한숨을 내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여자, 네가 떠나고 3년 뒤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저는 아버지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무겁고 깊은 한숨이 섞여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였어. 길을 걷다가 차에 치였고 결국. 아버지는 끝까지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놀랍지도 않았고 슬프지도 않았거든요. 그저 끝이 그렇게 되었구나 하고 생각할 뿐이었어요. 하지만 서연이에게는 안 된 일이었습니다. 어쨌거나 서연이한테는 엄마였으니까요. 아버지는 나중에서야 모든 걸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계모가 과거 저에게 했던 행동들을 아주 늦게야 듣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네가 집을 나갔을 때 그때 뭔가 잘못됐다고 느꼈다. 네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가출을 할 리가 없었으니까. 넌 그런 아들이 아니었잖니. 그래서 내가 그 여자한테 책망을 하며 물었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애가 집을 나갔냐고. 그 여자는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며 끝까지 발뺌을 했지만 너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을 만났거든. 영민이 너 학교 다닐 때 친구 말이야. 경식이. 그 애한테 들었다. 영민이 네가 우리 아들이 어떤 대접을 받고 살았는지, 어떤 취급을 당했는지 나는 그제야 알았어. 그런데 그 여자가 나쁜 사람이었지만 그 탓만 할 수가 없구나. 그저 너를 잘 봐줄 거라고. 너를 친아들처럼 잘 키워줄 거라고. 믿은 내가 잘못이었어. 영민아, 미안하다. 이 못난 애비가 정말 너를 볼 낯이 없구나. 아버지는 자책하는 듯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떠나기 전 저는 한 번도 아버지에게 솔직한 말을 하지 못했거든요. 아버지 앞에서 계모는 언제나 저에게 친절하게 대했고 아버지는 그 여자를 믿었으니까요. 어쩌면 한 번쯤은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 번도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고 결국 이렇게까지 시간이 지나버린 거였습니다. 계모가 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집에는 아버지와 어린 서연이만 남게 되었고
아버지는 혼자 어린 딸을 키우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눈물을 닦으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어린 서연이는 저를 조심스럽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믿기 힘든 존재가 바로 눈앞에 서 있는 친어머니였어요. 분명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었는데 눈앞에 서 있는 어머니를 보면서도 도무지 현실 같지가 않았거든요. 그건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8살 때 이후 처음 만난 건데 저를 바라보는 그 눈빛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감정과 그리움이 가득 차 있었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여기 있는 거예요? 분명히 아버지가 예전에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어머니는 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영민아, 너한테 해줄 이야기가 너무 많아. 저는 아무 말 없이 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어머니는 천천히 저를 이끌어 거실로 갔고 손을 꼭 잡은 채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나는 네 아버지가 너를 잘 키워줄 거라고 믿었다. 지금 생각해도 이렇게 우리의 선택으로 어린 너한테 상처를 준 것은 아버지랑 엄마가 100번 생각해도 잘못했어. 그건 정말 너한테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었잖니? 하지만 영민아, 엄마는 집을 나갔어도 널 그리워했어. 엄마는 집을 떠나 쭉 혼자 지냈는데 정말 하루하루 이제 막 초등학교에 들어간 영민이 네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힘들었어. 견디다 못해 네 아버지한테 네 사진 좀 보여달라고 어렵게 연락을 했었지. 가끔 네 아버지가 보내주는 사진을 보면서 네가 잘 지내고 있다고 그걸로 위안을 삼았어. 새어머니라는 여자가 너한테도 잘해준다고 들었고 너를 집에 놔두고 나왔으니 난 자격도 없고 염치도 없다고 생각을 했지. 그런데 어느 순간 네 아버지가 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어. 어떻게 지내냐고 이제 중학교 올라간 거냐고 했는데 잘 지내고 있으니 더는 연락하지 말라는 말이 전부였거든. 그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거야. 어릴 때 이후 네 소식을 들은 지가 너무 오래돼서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지.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너를 보고 싶은 생각에 이 집을 찾아왔었어. 그때는 이미 제가 집을 나간 후였군요. 그래. 그때가 이 집에 있던 여자, 그러니까 서연이 엄마라는 여자가 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1년 정도 되었을 때였지. 그리고 나는 그때서야 알게 됐어. 왜 네 아버지가 네 소식을 전하지 않았는지, 아니 전할 수가 없었던 거지. 네가 이미 집을 나간 지 몇 년이나 됐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이 집에는 너희 아버지는 서연이랑 둘만 남았더라. 나는 당연히 네가 여기서 잘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그러더라. 네가 몇 년 전에 가출했다고. 그때는 이 집에서 버티기가 너무 힘들었었어요. 나는 믿을 수가 없었어. 도대체 왜 네가 이 집을 떠났어야 했는지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네 아버지를 원망했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냐고. 아들 하나 못 지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 못 챙기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아버지는 죄인인 것처럼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엔 아무 말도 못했어. 그러다가 결국 이야기해주더라.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계모가 너한테 어떤 짓을 했는지, 그리고 아버지 역시도 그걸 너무 늦게 알았다는 사실까지 다 말해줬어. 하지만 아버지는 그때 너무 후회하고 있었다. 이를 바로잡고 싶어서 사방팔방으로 너를 찾아다녔지만 너를 못 찾았다고. 제가 처음 집을 떠난 다음에는 지방에서 지냈어요. 아주 먼 곳에서요. 지금 이 근방으로 온 게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럼 그렇게 이 집에 돌아와서 그때부터 아버지랑 같이 지내신 거예요? 아버지, 왜 그런 말을 하셨어요? 제가 어릴 때 물어봤잖아요. 엄마 어디 있냐고. 그때 분명 아버지가... 미안하다, 영민아. 그때는 네가 네 엄마의 빈자리를 느끼며 힘들어하기보다는 새엄마와 함께 집에서 잘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네가 그 여자한테 마음을 못 두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좀 더 가까워지기를 바랐어. 그래서 그런 건데 내가 너무 생각 없이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했던 거야. 엄마가 어디 있다는 것만 알아서도 제가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엄마를 찾았을지도 모른다고요.
그때는 나를 지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엄마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바쁘고 그 여자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도 모르고 많은 게 달라졌을 거라고요. 정말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미안하다, 영민아. 미안해. 과거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정말 모든 걸 되돌리고 싶구나. 영민아, 네 아버지가 네가 집을 나간 지 몇 년이나 지나 너를 찾을 수 없다고 했지만 나는 기다리기로 했어. 네가 어디에 있든 어떻게든 돌아올 거라고 믿었거든. 그래서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래, 네 아버지랑 그리고 서연이랑 함께. 그래, 영민이 너를 생각하면 그 여자가 못할 짓을 했다는 걸 알아. 그건 아는데 저 어린 것은 아무런 죄가 없잖니? 그땐 정말 애기여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였어. 자기 엄마가 왜 갑자기 안 보이는 건지 그냥 나는 그게 너무 딱하게 느껴졌다. 저는 거실 구석에 서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서연이를 보았어요. 서연이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서 얌전히 있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네가 언젠가 다시 이 집으로 올 거라고 믿었어. 그래서 여기서 기다린 거야. 그리고 결국 영민이 네가 우리 아들이 돌아온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고 도무지 뭐라고 해야 할지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거든요. 세상 모든 가정에 저마다의 사연이 있다는 말을 어디서 들었는데 정말 우리 집 사정도 그에 못지않게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재회 이후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첫날, 저는 한참을 방 안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집이 익숙하기도 낯설기도 했거든요. 한때는 이 집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쳤는데 다시 이 집에 앉아 있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밖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서연이는 아직 낯선 듯 저를 멀찍이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그 애를 생각하면 마음이 복잡했어요. 사실 계모가 떠난 이후로 서연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자랐겠죠. 자신의 엄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저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서연이는 모를 거예요. 어쩌면 그 계모는 천벌을 받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 집에서 도망칠 수 있었지만 그 여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른 셈이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서연이가 미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말처럼 서연이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오히려 저는 그 애를 안쓰럽게 바라보게 되었어요. 이 집에 저라는 존재가 다시 자리를 잡아도 되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는데,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도망치듯 떠나야만 하는 삶이 아니라 다시 시작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걸요.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서연이와의 관계였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경계하듯 멀리서 바라보던 서연이가 어느 날 조금씩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했거든요. 방에서 혼자 책을 보고 있으면 조용히 다가와서 무릎 위에 자신의 그림을 올려놓고 오빠 이거 봐요 라고 말했어요. 그림 속에는 어설픈 솜씨로 그려진 가족의 모습이 있었고 그 속에는 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요. 저는 그림을 보다가 살며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연아, 이거 우리 가족이야? 네, 엄마랑 오빠랑 나랑 우리 가족이잖아요. 서연이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봤고 저는 그제야 이 아이가 진짜 제 동생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일만 해왔고 배달을 하며 버티는 삶이 익숙했기 때문에 다시 공부를 한다는 게 쉽게 와닿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저희 엄마는 단호했습니다. 형민아, 너도 이제 다시 네 인생을 찾아야 해. 지금까지 혼자 살아오느라 정말 애썼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잖아.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 네가 원하는 게 있다면 그걸 향해 다시 시작하면 돼. 어머니의 말에 저는 깊이 고민하다가 결국 검정고시를 준비하기로 했어요. 어머니는 기초부터 차근차근 다시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책을 사주고 공부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었어요. 처음에는 손에 잡히지 않던 책이 어느 순간 익숙해졌고
머릿속에서 잊혀졌던 공식들과 단어들이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공부하며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이토록 배움에 목말라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1년 후 저는 검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결과를 확인한 날, 저는 오랫동안 눌러왔던 감정을 참지 못하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그동안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 것 같았거든요. 검정고시를 통과한 뒤 저는 곧바로 군대에 입대를 했습니다. 아버지와 엄마는 걱정을 했지만 저는 오히려 감사했어요. 그리고 군대는 제게 또 다른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단순히 군사훈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졌거든요. 엄마, 저는 이제 조금씩 알 것 같아요. 뭐가? 사람은 누구나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수 있다는 거요. 군대에서의 생활을 통해 저는 많은 것들을 다시 배울 수 있었고, 전역 후 저는 결국 대학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군대에서도 사실 대학 입시를 생각하며 틈틈이 공부를 했거든요. 전역하고 수능에 집중을 했고, 저는 늦가기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입학식 날 저는 캠퍼스 한가운데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저보다 몇 살은 어려 보이더라고요. 나는 이제 내 길을 가는 거니까. 그렇게 다짐하며 강의실로 들어갔어요. 책을 펴고 노트북을 켜면서 교수님의 말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 집중했어요. 그 이상이 무척 좋았습니다. 가족이 집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든든했고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서연이가 반갑게 뛰어나왔어요. 오빠, 오늘도 학교 갔다 왔어? 공부 열심히 하고 왔지. 서연이는 해맑게 웃으며 제 손을 붙잡았어요. 오빠 나랑 놀자. 알았어. 뭐하고 놀까? 어머니는 그런 우리를 보며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우리는 함께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으며 하루 일과를 나누었습니다. 오랫동안 방황했지만 결국 저는 가족을 되찾았고 저만의 길을 찾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요즘인데 응원해주시면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